네, 안녕하세요. 자, 직업 심리학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척도와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도라고 하면 우리가 네 가지 척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척도로는 명명척도, 말 그대로 뭐 이름명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척도, 이름만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술적 계산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개똥이 홍길동 뭐 이런 이름 또는 뭐 빨강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자 남자 1 여자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또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름만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 계산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명명척도라고 하고, 자 서열척도는 이제 순위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순위 관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자, 명명척도 플러스 순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서열척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소의 서열은 있지만 이제 서열간 그렇지만은 그 서열 간 어떤 양적 간격은 등간이죠. 등간은 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양적 간격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키 순서대로 서봐. 그러면 이제 쭉 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작은 사람하고 뭐 우리 때는 키가 작은 순대로 썼어요. 그래갖고 제가 항상 앞에서 다섯 번째 안에는 꼭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제일 작은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하고 그 다음 이렇게 등간 어떤 양적 간격 이거는 잘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서열만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열만. 우리가 이제 그 문항을 돌릴 때 어떤 검사지 만들 때 이렇게 할 때 뭐 설문이 돌릴 때 뭐 최종 학력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와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등간척도는 그 이름하고 그리고 어떤 순위도 포함되면서 그 간격이 이제는 동일하다는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척도죠. 그래서 단위가 같은 간격이라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척도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온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뭐 4도와 6도씨의 차이는 8도와 10도씨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뭐 2도 차이라고 하는 똑같이 2도 차이라고 하는 차이는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기준이 되는 절대 0이 기준점 0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도도 뭐 수도 없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0도, 마이너스 1도, 2도, 3도 뭐 해갖고 뭐 마이너스 뭐 100도 쭉 또 플러스도 한도 끝 올라가잖아요. 기준에 어떤 절대 0이 없는 것이 바로 등간척도의 중요한 그 어떤 중요한 뭐 얘기다라는 것이죠. 절대 0이 없다는 것 특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율척도입니다. 이 비율척도는 이와 같이 뭐 세 가지가 다 포함되면서 비율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척도죠. 자, 이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절대 0이 있습니다. 절대 0이라고 하는 속성이 추가된 척도죠. 뭐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뭐 사람의 키라든지 이것은 바닥부터 0에서부터 뭐 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cm의 자와 10cm의 자는 2배다 라고 하는 비율을 우리가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그런 정보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율 척도다. 이것은 절대 0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간척도와 비율척도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10개의 나무의 길이를 측정한 후에
가장 작은 나무가 50cm다. 그리고 가장 큰 나무 길이가 100cm다고 했을 때는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작은 나무의 2배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길이 0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어떤 절대 기준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점부터 길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2배다라고 비율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학 점수를 가지고 봅시다. 10명의 아이들이 수학 점수를 측정을 해봤어요. 가장 낮은 점수는 20점, 가장 높은 점수는 100점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학 능력은 뭐 가장 낮은 학생의 점수를 받은 수학 능력의 5배다라고 이런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사람의 능력은 무한이잖아요. 절대 0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0점은 수학 능력이 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수학 점수 0 맞았다고 모든 수학 능력이 제로라고 하면 나 계산도 하나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0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미적분 못 푼다고 해서 수학적인 산수 계산 더하기 뺄셈 나 이런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학 점수가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능력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것이 또 수학 능력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더 어려운 거, 수도 없이 어려운 거가 있는데 그걸 다 맞출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절대 0이 없는 등간이고 절대 0이 있는 것은 비율이다. 이걸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율 척도에서는 나무 길이 50cm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나무 길이죠. 누구든지 50cm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학 점수 20점은 100점 기준점에서 낮지만 직관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규준 해석의 유의점을 보면은 우리가 규준은 절대적이 아니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울드한 것은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또 보편적인 것도 아니죠. 또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준 집단이 어떤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본 추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표본 방법으로 했는지, 어떤 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표본 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특정 연령대의 표본 수가 너무 작거나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는가 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준 제작 과정은 어떤 이 검사 요강에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상세히 기록을 해야지만이 이 규준이 믿을만한 것인지 안 믿을만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관례이고, 이를 검토해서 이러한 규준 집단이 충분히 다양한 변인들을 잘 고려해서 구성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규준을 제작한 시기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해석에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올드한 것일까, 현재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이는 현재의 사람들을 오랜 과거의 사람들로 기준으로 해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80년대에는 표준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한지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도다, 일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정성의 개념이고, 그리고 의존도, 재생산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도다, 일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측정치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주인이 바뀌었나?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과거 일관성이 없으면 그 식당은 사실상 안 되죠, 잘.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이 신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딱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안정성을 의미한다는 거. 자, 첫 번째는 측정의 안정성. 시간이란 개념이죠. 시간. 자,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해서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의미한다.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사람한테 한번 검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둘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뢰도 측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검사, 지능 검사 같은 것이죠. 성격 같은 거는 잘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지능이나 시간 같은 거는 어떤 측정의 안정성을 요구되는 그런 검사다. 그래서 이런 측정의 안정성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성. 이거는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어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자주 변화하는 이런 속성에 대한 측정을 얘기하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채점자 간의 일관성. 자, 그 채점자가 서너 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 판단하기에 다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뭐 5명의 채점자가 거의 비슷하게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굉장히 측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자 간 일관성 있는 측정, 즉 일치도는 이러한 측정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문항 간 일관성. 이거는 사실은 그 문항 간의 일관성이 없으면 클룸바 알파 개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저 상관 개수가 굉장히 낮게 문항 간의 상관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항 간의 일관성이 높아야 클룸바 알파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룸바 알파 개수가 문항들 간의 그 일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뢰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거는 계속 많이 나왔죠. 안정성 개수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성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실시한 검사 점수의 상관관계를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다. 오늘 봤던 거하고 뭐 한 달 후에 본 거하고 동일하다. 그럴 거는 신뢰도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도 계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1, 동일할 때, 전혀 다 다를 때 마이너스 1. 전혀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마이너스 1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는 이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뜻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개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기 실시의 점수와 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동일한 구도에서 얻은 점수 간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단점이 있겠죠. 그 단점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검사 점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추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개수가 하는 거고,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거, 시간이 가도 잘 변하지 않게 검사하지 만든 거, 지능검사, 성격검사, 지능이나 성격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 단점으로는 만약에 검사 기간이 오늘 하고 내일 했다, 굉장히 짧다 할 때는 검사한 것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이월 효과가 있죠. 그걸 그대로 넘어가는, 이것이 기억 효과하고 연습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번 연습했잖아요.
또 시간이 너무 길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잃어버리지만은 그동안 학습한 게 있어.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내가 저 문제가 틀렸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어. 결국 한 달 후에 그런 문항을 봤는데 그걸 맞췄죠. 이것은 처음에는 틀렸지만 그 이후에 맞췄잖아요. 이거는 역시 학습 효과가 되는 것이죠. 또 그만큼 또 성숙도 됐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는 어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인 것이다. 또 뭐 응답자 속성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개인의 요인도 변화되는 것이고, 뭐 검사자의 질병, 필요, 기분 같은 것들. 자, 응답자 속성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성격을 가지고 아니면 대충 하느냐, 뭐 이런 거의 변화에 따라서 처음에는 내가 아주 진지하게 했는데 두 번째는 막 싫어. 그러면 이거 신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 변화, 날씨, 소음, 뭐 기타 방해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측정 속도의 변화, 뭐 연령이라든지 뭐 측정하려는 특성의 변화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동형 검사 신뢰도는 말 그대로 동형 두 가지 형태의 검사를 만든다. 그래서 동동성 계수, 평행 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번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만든 검사하고 동일한 검사지를 만드는 건데, 뭐 문항수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지 만들어도 힘든데 두 가지를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검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형 검사 신뢰도는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것인데, 이 상관계수를 동동성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동형 검사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문항수, 동일한 형식, 또 비슷한 정도의 문항 곤란도를 가진 그 검사로서 평행 검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뭐 기억 효과라든지 이열 효과는 좀 감소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연습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연습 효과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의 정도와 시간상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 동시에 하니까 시간성의 안정성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작하기 어려워서 연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신뢰도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 말 그대로 반으로 딱 나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하고 있죠. 자, 단일 척도의 두 개의 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일종의 동형 검사 신뢰도로서 문항 간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동형 검사는 따로따로 검사지를 만들지만은 반분 신뢰도는 있는 거를 딱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방법이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전 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문항들이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구성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 동일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항들만 다 이쪽으로 가고, 안 미치는 문항들이 다른 쪽으로 반 접힌다고 하면 두 개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신뢰도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든 문항이 중심적인 구성 개념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이런 가정하에 하고, 또 해당 검사를 문항수가 같도록 반씩 나누어서 개인별로 이 두 개의 점수를 구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적 안정성 포함되지 않죠. 그냥 한 번에 하니까.
그래서 이 둘로 구분된 문항들의 내용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런 종류의 신뢰도 계수를 우리는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전후 반분법, 그냥 문항을 앞뒤로 양분해서 하는 겁니다. 문항을 앞뒤로 전후로. 그 다음에 기후 반분법은 문항을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 또 난수법법, 짝지 임의 배치법, 문항을 무작위로 나누는 난수표도 임의로 나누는 거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법 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신뢰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표본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이런 측정치가 커진다는 일반화의 원칙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수를 많이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데 그런 원칙에 이제는 좀 단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면 문항수를 막 늘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좀 높아집니다. 자, 한 번의 측정으로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월 효과라든지 반응 민감도 효과, 측정 대상의 어떤 속성의 변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딱 나눠서 동시에 딱 끝내니까 시간의 안정성도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의 안정성과는 뭐 포함되지 않죠. 그냥 동시에 하니까. 자, 네 번째는 이제 문항내적 합치도입니다. 자, 그건 동질성 계수라고 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쿠더 리차든 20과 KR과 클룸버 알파 신뢰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터 리차드 20, 그러니까 이제 클룸버 알파 신뢰도 계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클룸버 쿠터 리차든 20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그 이분 채점 문항에만 사용될 수 있어요. 뭐 문항이 예 아니오 방식으로 된 검사. 그리고 이제 클룸버 이제 알파 계수는 높을수록 정적 플러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알파 값이 정적으로 점수가 높다는 것은 검사한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로 클룸버 알파는 서술적인 문항이 된 검사에 사용합니다. 3개 이상의 보기로 된 검사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당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는 정확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된 것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그냥 성취도 검사가 나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신뢰도가 신뢰도를 첫째 딸이라고 하고 타당도를 둘째 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둘째 딸이 있다는 것은 첫째 딸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첫째가 있다고 해서 둘째는 반드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타당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뢰도와 타당도는 첫째 딸, 둘째 딸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종류를 보면은 이제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용을 보고 이것이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 타당도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재고자 하는 그냥 구성 개념, 내용 영역이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검사 제작자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기는 합니다. 또 수량적이지 못하죠. 수를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는 성격이나 적성 검사보다는 능력이나 숙달 정도에 관한 검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어떤 능력을 내는 인지적 검사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 타당도는 타당수 계수를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안면 타당도를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검사를 하면서 이거 나하고 맞네, 그럴듯하네 라고 하는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수검자가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뜻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준거 관련 타당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에서 많이 이거는 채용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준거 타당도란 어떤 심리 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을 말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채용 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총무직에 잘 맞는다고 해서 뽑아서 총무직을 배치했어요. 6개월 후에 총무에서 인사고과를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낮죠. 그럼 이거는 타당도가 낮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의 점수를 가지고 다른 준거 점수도 얼마나 예측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검사하고 그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낸 성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예언 타당도.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로 하는 것은, 자, 일단 그 사람을 이 사람 뽑았어요.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이제 뽑아서 총무직에 배치를 했어. 굉장히 총무직을 잘 수행을 해요. 막 정말 인사고과 95점 이상 이렇게 맞아.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총무직하고 잘 맞게 나와. 그럼 이것은 그 동시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 타당도는 일단은 검사 먼저 하고 6개월 후에 비교하는 거고, 동시 타당도는 입사 후에 6개월 후에 검사해서 동시에 그냥 비교하는 겁니다. 점수 가지고. 이거 동시 타당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인 타당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그 검사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으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가 높으려면 이런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수렴 타당도는 뭐냐면, 자, 새로운 검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유사한 검사지와 동시에 이렇게 요인문서 동시에 검사를 해서 둘의 어떤 상관관계를 볼 때 이론적 배경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적 상관계수가 높은 것이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별 타당도는, 자, 이론적으로 관계가 없는 걸로 만들어진 기존의 검사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변별 타당도가 높으려고 하면 부적 상관계수가 높아야 변별 타당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정적 상관계수가 높으면 이것은 변별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인 분석법은 우리가 요인 검사를 하게 되면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쫙 분석을 해서 그냥 요인들을 묶어주는 통계 방법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구성 방법,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MIMM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것을 우리가 닭 속성 뭐 측정 방법 행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별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를 동시에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다 이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박사 논문에 이 아보이 특성 검사지를 타당도를 해봤어요. 수렴하고 변별을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 요 위에는 대상 관계 검사지예요. 이것도 이제 부모의 애착을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아보이 특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모의 애착에 대한 걸로 사회적 지지 이런 걸로 이제 갖춰진 것이죠. 서로 이론적으로 유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임, 통제, 무시, 비난, 공격, 과보는 이거와 이론적 병이 같은 거는 성취, 욕구, 폭력, 무관심, 단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는 다 이렇게 플러스 정적 상관이 있죠. 정적 상관이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럼 이것은 수렴 타당도가 높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는 무시, 사랑, 인정, 사랑은 성취 요구성하고 폭력성하고 정반대죠. 이론적 배경으로. 그러니까 부적 상관관계가 나왔죠. 역시 변별 타당도가 있는 것이죠. 요 멘토성은 사랑과 인정의 정적 상관이니까 역시 수렴 타당도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변별 타당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렴과 변별 타당도는 이론적 관계와 맞추어서 이렇게 타당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연구해서 신뢰도 타당도를 입증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